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한중일 경제 삼국지 제4편 최종편입니다. 지난 1, 2, 3편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이 세 나라 사이의 경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각국의 경제 발전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모방과 추격, 추월전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은 지난 최근 10년 동안 전개되고 있는 변화 그리고 갈등,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디커플링으로 지구촌 전체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진행되고 있고 한중일 세 나라 사이의 관계도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미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까지 체결을 했죠. 그럴 만도 했던 것이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 파트너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2019년 현재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30억 달러, 단연 1위입니다. 2위인 일본의 1,800억 달러보다 13%가 더 많아요. 경제 규모를 생각해보면 더합니다. 일본의 GDP에 대한 대중국 수출 비중은 3.5%인데 한국은 11.8%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은 한국의 수출이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수출 수입을 다 합치면 더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원화가 중국 위안화의 프락시 통화로 취급받을 정도였어요. 프락시 통화라고 하는 건 뭐 대리 통화라 할까?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를 위안화인 것처럼 거래를 했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말기부터 중국의 패권주의적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중국을 배제한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TPP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키워놓은 중국을 뒤늦게 글로벌 무역체제에서 왕따시키려는 목적의 제도였던 거예요.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중국은 회원국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억지로 회원국들을 설득을 해서 중국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중국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죠. 하지만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에 중국은 점점 더 미국에 대항하는, 미국과 맞서는 패권국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반중국 전선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더라도 오바마 때는 내놓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TPP,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TPP,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개방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영기업도 굉장히 줄여야 되고 관세도 엄청나게 낮춰야 되고 뭐 이런 수준의 이 협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호주 같은 이 태평양 연안의 주요 시장 경제 국가들이 가입 의사를 표했던 거죠. 중국은 여기에 들어오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그런데 한국은 그 무렵에 미국의 TPP 대신에 중국과의 FTA를 선택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편 오바마를 누르고 새 대통령이 된 트럼프, 그는 말이죠. 미국이 먼저 나서서 만들고 있는 TPP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대신에 여러 중국산 수입품에다가 25%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2018년부터 화웨이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관계가 의심된다라고 하는 이유였어요. 화웨이가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보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츰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미국 트럼프의 탈퇴로 주인이 사라진 TPP, 주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미국이 없어졌으니. 자, 이것은 일본과 호주가 나서서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름은 CPTPP라고 이름을 붙이죠. 원래 TPP보다는 개방폭이 낮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자유무역 협정인 겁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항해서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이 시작한 RCEP이라고 하는 무역협정을 중국이 주도를 해서 성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방폭이 낮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부르기는 민망할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박근혜 정부 때 한중 FTA를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중국 주도의 RCEP에 가입을 했습니다. 일본 주도의 CPTPP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죠. 자,
중국은 정치적으로도 더욱 강경하게 변해갔습니다. 일국 양제라고 하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홍콩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했죠. 그러다 보니 미국과 이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게 됐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이 반목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드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지금. 서로 이제 경제 교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이란, 터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전체주의 국가들 사이에 극복하기 어려운 적대감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 쪽에 섰죠. CPTPP에서는 이 반중, 중국에 대항하는 자유무역 진영을 일본이 이끌고 있고요. 군사적으로도 미, 일,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 QUAD 안보동맹에 적극 참여 중입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에 미국 사드 미사일을 배치를 해서 중국으로부터 한한령 같은 보복을 당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친중 반일 노선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법원이, 한국 법원이 일본과의 합의를 뒤엎는 징용공 판결을 내렸고, 일본은 그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불화수소 같은 이 반도체 소재 부품 등에 대한 무역 제재를 시작했었죠. 그것 때문에 뭐 실질적 제재 효과 이거는 별로 없었지만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문 정부의 미국에 대한 태도, 이것은 어정쩡함 그 자체였어요. 일본과 적대 관계를 가지면서 근데 미국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 중에 선택을 해라 라고 한다면 미국은 일본을 선택할 테니까 말입니다. 새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한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친일 매국인이 굴욕 외교니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일까요? 이제 등거리 외교니 뭐 중립이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선택은 불가피해졌죠. 그러면 중국 편일까요? 미국 편일까요?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한국 정부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 응답자의 86%는 미국을 택했습니다. 중국을 택한 응답자는 10%였어요. 그 조사에서 왜 그러냐 이유까지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개인의 자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중국의 동맹이 된다면 한국도 중국처럼 전체주의화되는 것을 피하기 힘들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하라고 직접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한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친중 전체주의 세력이 쉽게 집권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중국을 선택한다면 수출에 대한 타격이 좀 덜 할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수출이 크게 늘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작아져서 예전 같은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더욱 주목할 사항은 중국이 최대한 자력 갱생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국조시대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자국 문화, 자국 제품 소비를 늘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국산품 애용 운동인 거죠. 국뽕이라고나 할까요? 특히 중국은 이제 제조업 제품 수입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같은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두 자체 생산해서 조달한다, 자급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은 과거 중화제국의 멘탈리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멘탈리티인 거죠. 중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는 아무것도 수입할 필요가 없다. 아쉬운 게 있으면 너희들이 와서 머리 조아리고 아뢰어라. 그러면 내가 베풀어 줄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중국도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짙습니다. 쌍순환 경제라고 하는 정책에는 그런 색채가 아주 짙게 배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전쟁 대비 경제의 색채도 강합니다. 아주 강해지고 있어요. 국제 식량 가격이 들썩일 정도로 식량 비축량을 막대하게 늘리고 있거든요. 또 1대1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업성이 없는 항구, 그런 고속도로 같은 것을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쟁이 나서 미국이 기존 항로들을
차단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손에 넣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다는 뜻을 여러 번 비췄지요. 그런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길 원하는 것은 아마도 첨단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 기술 그런 정도일 겁니다만은, 근데 그것은 대부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미국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공장들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는 대상들인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기도 어려운 품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의 성장은 중국과의 협업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다시 어부지리를 얻는 것 같습니다. 1편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역코스, 리버스 코스 생각나시죠? 2차 대전에 패한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삼류 농업국으로 추락할 운명이었는데 중국이 공산화되고 더불어 스탈린의 대리전격인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중국 대신에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방파제로 일본을 발탁한 사건,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그것을 리버스 코스, 역코스라고 부르는데요. 2023년 들어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지난 20년을 한번 복귀해 볼까요? 중국의 WTO 가입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마치 하나의 몸인 듯이 얽히게 됐죠. 일본은 뒷전으로 밀리고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의 중국 잘라내기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경제 위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갈등의 중심으로 등장하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됐는데요. 그 바람에 상대적으로 일본의 안전성이 돋보이게 된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워런 버핏이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 주식을 팔고 일본 기업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것, 이것은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인 겁니다. 대만은 중국 때문에 위험하다. 그것에 비하면 일본은 아주 안전한데 근데 주가도 낮은 상태 아니냐. 그러니 지금 사두면 값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셈법으로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식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TSMC나 인텔, 삼성전자가 모두 일본에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이 회의에서도 일본의 위상 변화가 상당히 느껴집니다. 우리는 일본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한일 간의 적대 관계 해소는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경제만 놓고 보면 그리 급한 일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미 따라잡았거나 앞선 분야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일본의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반도체 소재, 장비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런 B2B 산업들은 여전히 일본이 강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기업들도 일본 기업들도 한국 기업에 팔고 싶어 하잖아요. 매출을 올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때적 관계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일본의 새로운 공장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 경제는 반드시 수출 확대가 필요한데 중국도 일본도 시장은 좁아지고 있어요. 미국도 예전 미국이 아닙니다. 경제 흐름을 자유무역에 맡기기보다 중요한 산업은 이 미국 자국 내 두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내수 시장은 너무 작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4만 달러, 5만 달러 이 내수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현재의 3만 달러 소득도 내수만으로는 이거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에 수출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시장에는 중국이 빠져나간 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다수가 직접 해외 시장을 개척하지 않아 왔어요. 그저 대기업에, 한국 대기업에다가 납품하는 길을 택했던 거죠. 이제 중소기업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직접 해야 합니다. 스위스 기업들을 닮아야 돼요. 스위스 기업들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요. 자기가 직접 글로벌 비즈니스를 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협상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농업, 교육, 유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산업 중에 가장 낙후된 분야들인 거죠. 이게 바로 한국 농산물 가격은 국제 가격의 몇 배에 달합니다. 생산성이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잠만 자요. 완전히 망한 교육인 거죠. 동네 슈퍼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바꿔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야, 한국 농산물 좀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할 정도로 믿을 만한 농산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K-팝이 성공한 것처럼 세상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와서 유학시키고 싶은 그런 학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느 나라보다 싸게 파는 슈퍼들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정치죠. 신토 불이니 공교육 강화니 골목 상권 보호니 하면서 낙후된 산업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낙후된 이런 곳에 젊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다 해냈잖아요. 제조업에서는. 이제 교육과 농업과 이런 데서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습니다. 3나노 반도체 수율을 올리고 2차 전지 가격을 낮추고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런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다만 기존의 농민들, 골목 상인들, 교사들, 시민단체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너무 멀리까지 왔네요. 자, 4회에 걸쳐 보내드린 김정호의 한중일 경제삼국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